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도 이제 여러분들이 재배를 하실 때는 어떤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년 기사에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잡지나 농어촌 신문 이런 데 보시면 늘 매년 농어촌 신문 참고로 저도 기사가 나오고 이러는데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연봉 1억에 도전하고 뭐 산청에서는 약초 재배단지가 조성이 되고 어떤 농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재배를 시작하신 분들 꽤 많아요. 이제 시흥시 분들은 이제 약초 학교를 들어오셨지만 실질적으로 기농학교라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농학교도 있고요. 열의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젊은 분들부터 요즘에 30대부터 뭐 60대 분뿐만 아니라 7, 80대 분들도 다시 농업 쪽으로 이제 귀농을 하고 싶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대부분들의 부푼 꿈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 힐링이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어느 한켠에는 항상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은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지가 있으세요, 다들. 근데 그걸 표출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눈에 보이시는 거거든요. 예를 하나 또 이제 들어드릴게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TV에 이런 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발모팩. 요즘에 시장 가면 발모팩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TV에서 뭐 양의사 한 분이 이걸 통해서 자기가 직접 해봤더니 머리가 많이 났더라. 근데 그게 어성초랑 자소엽이랑 녹차잎을 뭐 2대 1대1로 섞어서 술에 담궈서 했더니 나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시장을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무슨 발모팩들이 이렇게 많은지 곳곳에 이렇게 뭐 주정에 담궈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심지어는 저희 친척분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사서 어떻게 쓰냐고. 무조건 못 사게 합니다. 왜? 발효가 안 끝난 상태에서 그냥 쓰면 시원하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알코올이 빠지지 않은 상태란 거거든요.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여자분들이 의외로 이 머리 탈모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옆에 여기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호르몬 수치가 민감하게 저하가 되면 이제 탈모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요거를 화하다고 이제 사용을 해버리시면 이 알코올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더 빠지는 거예요. 제가 사용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는 묵히시던가, 그리고 사용을 하실 때 그냥 한두 번 썼다고 와 머리가 나는 것 같아.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논문을 찾아봐도 이분이 얘기했던 뭐 어떤 5-DHT라고 뭐 남성 호르몬 억제체를 유도하는 이런 논문 없습니다. 그냥 항염증 작용이 옛부터 많은 약초 3가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다 발효가 휘발이 되고 나면 1년 정도 묵혔다가요. 그러니까 묵힌다는 건 뚜껑 닫고 묵히면 안 되겠죠? 뚜껑을 연 상태에서 묵히셨다가 한 1년 정도 보시라고요.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하자고요. 근데 이렇게 기사가 나가고 어성초인데요. 수원 예비군 훈련장의 옛 기억에 어성초 밭이 있어서 제가 그쪽을 갔었습니다. 이걸 캐러. 아니나 다를까. 그 일대 어성초가 전부 다 캐가고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그래서 제가 어성초 지금 농작을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이유고요. 왜? 지금 현재 단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되고 나서 현재 지난해에 같은 기간보다 이 계통의 샴푸나 이런 제품들이 무려 1098배 인터넷에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열풍이 200%가 아닙니다. 1098%가 증가했습니다. 광풍이 불었다는 거죠. 시장에 너도 나도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제가 어성초 생산비를 알기 때문에 재배를 해도 늙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계속 제가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가 가는 곳마다 어성초 종균이나 어성초 씨앗 혹은 어성초 일묘를 가지고 식재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아졌다는 걸 제가 피부로 와닿을 정도니까. 자, 그러면 이제 2, 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대표적인 게 양파를 들 수가 있죠. 양파가 생산량이 많아져서 작년에 7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현재 전남 무안에서 양파가, 제가 양파를 좋아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15kg 단위로 보통 지금 8,900원에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가뭄이 났을 때 여름에만 15,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양파가 15kg가 생산량이 맞으려면 생산지에서 12,000원에 출하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분들은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느 순간 이 어성초가 이 기사로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착안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장담컨대 지금까지 저에게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나 들어오신 분들이나 강의가 끝나고 나면 늘 질문을 합니다. 저는 제 밭에 어떤 농작물을 키워야 될까요? 뭐 한 해도 어김없어요. 한 곳이든 두 곳이든 어느 곳이든 한 분씩은 물어봅니다. 제 땅이 어딘데 어떤 걸 재배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땅에 어떤 약초를 재배할지 궁금하시죠? 저는 제가 약초를 선정을 해서 재배지를 찾아갑니다. 이 차이를 이제 이해가 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농작지가 어떤 형태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초를 어떤 걸 재배하라고 권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저는 제가 원하는 농작물을 가지고 재배지를 찾는 개념이라니까요. 이 작은 차이가요, 큰 산업에 영향을 미쳐요. 제가 한 4, 5년 전쯤에 블루베리 거창에서 블루베리를 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4, 5년쯤에 블루베리 무슨 베리베리 열풍이 분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대표적으로 블루베리가 식으니까 뭐가 나와요? 아로니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로니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 열풍이 또 붑니다. 그래서 제가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싶어서 블루베리는 하우스 재배해야 되거든요. 한 분이 오셨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답이 똑같겠죠? 재배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분이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심각하게 재배를 제가 말렸어요. 그거 같더니 그분이 연락이 안 되셨어요. 그리고 한 1년 후에 또 옆에 분한테 들어보니까 재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왜 연락이 안 됐을까요? 그분이 꼭지점 때 재배를 시작하셨으니 하우스 재배는요, 일반 단위 생산량보다 평당 보통 5에서 10만 원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하우스 재배를 거기까지 또 투자를 하셨는데 블루베리 단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시면 이마트 가셔도 아시죠? 우리나라 블루베리만 있습니까? 블루베리 수입산이 더 달콤한데요, 지금. 그리고 더 신선하고 칠레산은 값이 더 싸요. 그게 한꺼번에 유통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생산량이 높아지니까,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출하했을 때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1년 농사 지었던 생산비만큼 수익이 안 나기 시작하니까 나왔던 대출 금액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크게 마음이 아파서 그 다음부터 더 힘차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배 개념을 달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앞마당과 앞밭은 그냥 원하시는 거 재배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게 산업이 된다면, 생산을 원하신다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아니라 며칠 전 일요일 날 저는 이제 괴산을 다녀왔거든요. 괴산 소백산 끼고 평당 시가가 12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꼬불꼬불 산길 타고 올라갔을 때만 그 가격입니다. 평평한 곳도 있거든요. 소백산 자락에. 평평한 단지는 20만 원이 이미 넘었어요. 전원주택을 원하셔서 거기에 땅 매입하시고 땅을 안 팔아요. 그 땅을. 그러면 내가 얼마에 사야 될까요? 그분들보다 최소한 3, 4만 원을 더 드려야 돼요. 그럼 평당 25만 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한두 평만 삽니까? 300평은 사야지. 그러니까 단위 생산량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계산이 돼야 어떤 작물이 심을지를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산이 안 된 채로 내가 물려받은 밭이니까 뭐 이거 한번 키워봐도 되겠지 라고 해서 이걸 300평 이상 하시면 누가 가져가는데요?
여러분들 300평 가지고 인터넷에 광고하실 거예요? 광고 안 됩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지금 위안화가 절하가 돼 있어요. 위안화가 한 달 만에 중국 돈이 값어치가 절하가 됐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통 얘기할 때 젊은 층하고는 얘기가 좀 되지만 아무래도 그 사회 흐름상 옛날에 중국은 어르신분들은 선입견이 확실히 있습니다. 현재의 중국은 우리가 아는 중국은 확실히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건 녹용입니다. 현재 저희끼리 전문가끼리는 녹용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매년 뉴질랜드에서 나오는 80%의 녹용은 해당 중국 부자들이 현찰을 들고 가서 구입을 합니다. 80%나요. 지금 중국은 산업 열풍입니다. 근데 이 중국이 2달 만에 지금 버블이 끊어져서 자기네 돈의 값어치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한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당장은 주가겠죠. 하지만 저는 농작물만 봅니다. 왜? 중국 작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수해요. 지금 재배를 너무 잘해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구잡이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한약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어송초를 지금 재배하시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들은 말리겠죠. 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재배가 들어가시면 이분들이 성공을 할까요? 정말 위험합니다. 어송초 중국 가면요. 몇만 평에 아무도 관리 안 한 채로 그냥 막 자랍니다. 우리나라보다 키가 더 커져요. 그걸 다 따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농약이고.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흐름 트렌드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도 2달 만의 흐름을 처음으로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장 업데이트 돼 있는 거죠. 왜? 위에나 절하가 2달 만에 지금 공표가 되고 현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산업으로 들어오는 거는 보통 5개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피부 온도는 이제 3개월 뒤면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웃을 수만은 없겠죠, 계속.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재배를 하실 때는 일단 1번은 제가 얘기했죠. 토양의 성격을 아시라고요. 내 토양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의뢰를 해 보시자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작물이 있을 때 그거에 맞는 토양을 보러 다니셔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격에 맞는 뿌리나 잎이나 약초들을 선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내가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면 블루베리를 수매를 해당 농협에서 해주는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내가 전북 무안에 있으면 무안 주변 농협에서 내 블루베리를 수매해 줄 건지를 확인을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만 수매를 합니다. 왜? 생뚱맞게 팔 데가 없어서 전화를 한다고 구입해 주는 생산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논밭에 300평 이상 재배가 되실 때는 농협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이 또 있어요. 경북은 경북 생약협동조합, 경남은 경남 생약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혹은 정 안 되면 이제 인터넷으로 파셔야죠. 하지만 인터넷은 지마켓, 11권가 이런 메이저 사이트에 등록을 했을 때는 판매 등록금에다가 지마켓이나 11권에 드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비용까지 낮게 깔아야 돼요. 경쟁을 하니까. 남을까요? 그거 다 홍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농산부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인터넷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그걸 기반으로 그 수익은 먹지 않고요. 그 기반으로 다른 물품들의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모른 채 11번가에 한번 넣어보겠다. 등록 한번 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2%에서 3%를 띱니다. 수수료를. 이제 그것까지 계산을 못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농사 잘 짓는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여쭙습니다. 저는 참고로 인삼 재배 못합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 인삼 재배지를 가면 5년 전만 해도 베트남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동양인이었어요. 어쨌든 조선족 분들이든 아니면 베트남 분들이든 동양인들이었어요. 지금 인삼밭 가시면 혹시 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때요?
무슨 러시아어 막 적혀 있는 거 모르세요 혹시? 많이 보셨죠? 대부분 지금 러시아 쪽 분들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이쪽에서 많이 오세요. 이제 서양 분들이 더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화도 안 되고 그 정도로 노동 강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배할 마음이 없는데 인삼 재배를 통해서 제가 뿌리 생약의 핵심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핵심은 바로 서늘하고 배수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두둑 높이가 50cm 이상은 되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내 두둑이 최소한 높이가 내 무릎만큼은 높아지셔야 돼요. 물이 쫙쫙 빠져야 돼요. 그래야만 물 빠지는 곳에 뿌리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장내삼이 모양이 독특한 이유는 아시겠죠? 산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뿌리가 옆으로 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불꼬불하면 장내삼이지만 사실 장내삼 저는 믿지 않는데요. 제가 심는 것도 사실 장내삼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장내삼도 믿지 않지만 인삼을 잘 짓거나 생약을 잘 짓고 싶으시면 핵심은 배수에 있습니다. 단, 내 땅이 진흙이 많으면 뿌리 생약은 재배를 하시면 안 돼요. 잎이나 다른 걸로 가셔야 돼요. 내 땅이 기본적으로 모래가 있어서 수분이 빠지는 시간이 바로 빠지는 게 눈에 보이셔야만 이게 재배가 가능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사실 약간의 진흙이 있어도요, 두둑이 높으면요, 정말 해결이 됩니다. 왜? 1번, 균들이 전작해나 아니면 이전 작물에 묻은 균이 있거든요. 생물에는. 이 균이 두둑이 높으면 올라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배수하는 통로를 따라서 뿌리 작물이 밑으로 크게 생성됩니다. 세 번째, 각각의 이랑 고랑이 형성된 틀에 따라서 홍수가 왔을 때도 이 고랑 차이 때문에 수분이 말라 죽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둬져서 홍수가 나도 썩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효과를 다 누릴 수 있어요.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50cm 이상은 키워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강동 약초 재배단지에 가시면 강동구에서는 강의도 들으시지만 실제로 재배도 하시거든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두둑 높이가 다 높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재배를 이제 여기서는 재배 많이 하는 걸 잘 아니까요. 이렇게 시작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중국에서는요, 제가 청국을 예로 드릴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청궁의 천자는 내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천자가 어디서 왔느냐? 스촨성, 사천성에서 온 천자입니다. 중국이 예부터 이 스촨성에서 청궁이 재배가 많이 돼서 청궁을 하나의 약재 산업으로 육성을 시켜버려서 거기에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청궁이 우리가 아는 청궁이에요.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이게 하늘천자인 줄 알았거든요. 하늘로 화살을 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의 산업화가 여기에 묻어나 있더라고요. 옛부터 중국에서 많이 나왔던 약초를 수촨성에서 많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 천자가 들어간 겁니다.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해서요. 각각 성마다 각각 한약재를 재배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어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일본 한방 제약회사인 대표적인 게 쯔무라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그 회사인데 오죽하면 그 일본 회사가 절양 중국에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거나 이렇다면, 이 품질이 좋다면, 이 생산 단가가 어느 정도 맞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건데 중국의 쯔무라에서 나오는 생약의 90%가 일본의 중국에서 나온다는 거죠.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게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북에 가면 주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통해서 뭐 하수오나 청구 같은 거는 청송에도 나오고 지왕은 이제 안동이나 군위에도 나오고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아직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강의 때 이런 지역 특성화가 된 허브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땅이 만약에 전북에 있다면 두충밭으로 재배하기 척지라면 두충의 교육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던 대추가 여러분들 땅이 경산이나 암양이나 이런 곳에 있다면 암양에서는 1번은 그냥 대추를 키우셔도 되고 거기 농협에서 교육을 들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키웠던 생산물을 수매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큽니다. 여러분이 생산한 매년 해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요? 저온 저장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근데 이 저온 저장고를 만들려면 하나의 또 토지를 사셔서 가건물을 올리시고 냉동기를 돌리셔야 돼요. 전기세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다 부담을 하실 건가요? 300평에서 1000평을 지으시는데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수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단위 농협은요, 단위 농협이 아닌 곳에 작물을 수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수매지에서 나오는 생산물들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허브 클러스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군위체가 완성돼서 우수 한약재까지 나오는 단위가 지역 특성별로 유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주산지가 활성화돼서 관광산업으로도 발전이 되고요. 우수한약이 나와서 한약 자체가 명품화가 되면 소비층이 두터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공부하시는 분들이지만 사실은 소비자잖아요. 소비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한약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구조고요. 소비자는 더욱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구조죠. 이게 바로 제가 말 붙인 거예요, 사실. 명품 약초 클러스터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요즘 많이 알고 계신 게 약초 말고는 있어요. 혹시 초록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초록마을이라고 지금 아마 허준 약초학교 이사장님도 그런 개념의 한약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어 하시던데 초록마을이 뭐냐면 유기농으로 재배한 야채를 초록마을이라는 편의점 같은 곳에 가서 직접 사는 구조거든요. 이게 바로 한약에 제가 늘 주장하는 클러스터 단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생산 자체가 늘어나면서 층이 두터울수록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농가 자체의 다양성이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매해 한약 전쟁이 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약이 유명한지. 콩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부로만 먹습니다. 두유로도 먹죠. 이렇게 식품으로 드신다는 거죠.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좀 달라요. 파이토스테롤,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을 통해서 이걸 추출해서 혈행 개선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이 올리고당을 통해서 장을 좋게 하는 영양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이라는 이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대표적으로 하수오를 드셨죠. 이게 바로 갱년기 예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각각에 맞는 약으로 섭취를 했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자, 1999년에 유명한 타임지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The Herbal Medicine Boom. 약초가 대박이 났다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왜? 미국 국민 8천만 명 이상이 매일 하나 이상의 약초 성분으로 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산업이 발전이 된 거와 동시에 이미 서양 사람들은 한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물론. 그래서 메디슨이지만 허브로 되어 있는 메디슨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약초인 거죠. 이 약초로 한 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을 하고 대표적인 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강황 캡슐입니다. 매년 어느 정도로 크냐면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생산량 영업이익보다 큽니다. 30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이미 형성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간 곳인데요. 호주에 갔더니 테헤란로, 역삼동 같은 곳에 호주에 굉장히 상업지구죠. 뜬금없이 스타벅스가 많을 줄 알았어요. 스타벅스가 많을 줄 알고 간 곳에 T2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되게 좀 생소하시죠, 여러분도? 들어가 봤습니다. 이쁘죠? 이쁘게 여기저기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 역삼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갔더니 약장이 있네요. 그래서 어떤 증상에 따라서 추천을 하는 약이 있었습니다. 로즈마리부터 다양한 약초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자기 호주에서만 난다는 민트 믹스라는 것도 추천하면서 호주에서 나오는 전통 약재로 추천을 또 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T2라는 브랜드예요. 호주 전역에 이렇게 이쁘게 일본식 차 브랜드와 중국에서 나오는 허브 브랜드를 믹싱을 해서 호주만의 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호주 전역에서 한방 차 프랜차이즈로 완성이 됐고요. 이게 매년 675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호주를 놀러 가면 관광의 도시에서 이런 허브티를 사갑니다. 심지어 저도 샀어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약으로 알고 있는 국가는 호주가 아닌데 호주에서 이런 산업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 또 있죠. 여러분도 시흥에도 있습니다. 가시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 공차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공이 조공, 바칠 공자예요. 이 공차는 옛부터 중국 황제들한테 대만에서 나오는 차가 좋아서요. 대만 차를 바쳤다 그래서 그 공차인데요. 이게 전 세계에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게 바로 한약이에요. 한약 약초 4가지 블랙티부터 뭐 녹차까지 해서 얼그레이도 우롱도 다 약초잖아요. 이 차들에 떡고물 같은 고물을 넣어가지고요. 먹기 좋게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오설록이나 이런 게 너무 아깝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류가 이런 거와 같이 믹싱만 된다면 충분히 생산 값어치가 높고 우리나라도 약초 국가거든요. 이게 좀 아쉬웠다는 거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다 시험에 내면 여러분들 어렵고요. 이거는 좀 중요하고요. 옛부터 주목나무가 있습니다. 주목나무는 좀 아실 거예요. 주목나무에서 추출한 탁솔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안티캔서, 항암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면 이제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주목나무인데 이 강의가 끝나고 났더니 어느 분이 우리 집에 캠핑장에 하나가 있는데 펜션에 주목나무가 있는데 그거 그럼 팔아도 되는 건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종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자 대신에 제가 이 팁을 드렸죠. 주목나무가 항암제로 쓸 만큼 피톤치드나 다른 청정 효과가 크니까 그 카테고리를 걸어 두시면 홍보 효과가 굉장히 잘 될 거라는 거죠. 그분이 그 충청도에서 펜션을 하셔서 그렇게 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년 우리는 은행잎을 접하고 있습니다. 매년. 혈관이 막혔을 때마다 사는 기넥신이나 진코민은 은행 추출물이에요. 100%. 이것들은 중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에선 말초 혈행 개선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의약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호주하고 영국하고 일본에서는 미리 사전에 처방을 해주는 방법으로 미리 먹는 약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은행잎을 이렇게 지금 한창 은행잎이 잘 익었거든요. 이 은행잎을 그 열매랑 같이 따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로가에 은행잎을 왜 심어두냐면요. 중금속을 잘 빨아먹어서 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 캐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청송. 옛부터 독일에 수출되어 있는 은행을 청송에 있는 은행잎으로 수출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은행잎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곳에 나오는 은행잎들은 굉장히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뭐 차처럼 끓여 드셔도 되긴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조심스러운 게 연령층이 낮으면 제가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근데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하나가 걸려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텐트 시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에이세로스클레로시스가 뭐냐. 죽처럼 돼 있는 게 내 혈관의 동맥에 막혀서 경화증, 막혀서 아픈 증상이 나와요. 그러면 매년 이 허벅지에다가 관을 뚫어가지고 심장으로 이렇게 관 수술을 하거든요. 이 스텐트 시술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술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시술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약들이 아스피린 한 알과 플라빅스라는 약 한 알이 같이 처방이 돼요. 그런 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 눈이 쏙 들어온다고요. 아, 나도 은행잎 먹을까? 그런 분들이 은행잎 드시면 큰일 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추가로 은행잎을 드시면 혈관이 터질 수도 있어요. 가이드라인대로만 약을 드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젊은 분들은 은행잎 편안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이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최근에, 이것도 최근이에요. 제가 최근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콜레스테롤을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콜레스테롤 약 다 드시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에 대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투여를 안 합니다. 올해부터요. 좀 아이러니해 좋죠. 얘를 LDL 수치가 높을 경우에 한해서만 투약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건강기능 식단에 계란 노른자 못 먹게 했었거든요. 콜레스테롤 많고, 그 다음에 새우 못 먹게 했거든요. 이제는 편안하게 드셔도 됩니다. 그게 좀 말이 안 됐다는 거죠. 왜? 미국에서는 이제 콜레스테롤을 소방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혈관벽이 막힌 사람들을 봤더니 콜레스테롤이 항상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불이 난 곳에 불을 끄고 있는 놈들이 소방관이었듯이 콜레스테롤들이 혈관이 막힌 곳에 치료를 하려고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긁어내서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지금부터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편안하게 가이드라인을 풀어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10년이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바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예요. 간단한 근거가 바뀌면 카테고리 전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바뀌지 않을까. 이게 바로 현재의 트렌드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은행잎도 아마 서양 사람들이 조만간 이거를 편안하게 더욱더 먹게 되는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약국에서 그냥 구입이 가능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스피린이나 스텐트 시술 위에 플라빅스를 드시는 분들은, 혈관계통 약을 드시는 분들은 요 약을 추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편안하게 은행잎 차들은 괜찮아요. 이런 얘기가 끝나고 나면 은행 씨앗 구워 먹듯이 이제 은행 열매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안 먹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거 잘못 구워 먹고 저도 청산 중독이 됐었거든요. 시아나암물. 그게 독성이 굉장히 높아요. 웬만하면 그냥 지켜만 보세요. 너무 많이 따지 마시고요. 은행잎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것도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라는 사에서요, 이 주목나무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인 이 텍솔이라는 약으로요, 매년 1조 4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폐암 환자한테 가장 좋은 GSK에서 신약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약을 먹었더니 사람들, 폐암 환자분들은 암 중에서도 굉장히 고생하시는 암이거든요. 암 환자분들이 폐암약을 잘못 드시면 대부분 보밋, 굉장히 많은 구토를 하십니다. 머리 빠지는 건 모든 항암제가 그렇고요. 그래서 폐암 환자들이 구토가 굉장히 심하세요. 그분들은 다시 텍솔로 갑니다. 그러면 구토 수치가 줄어들어요. 굉장히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천연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 약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인체와 유사화합물이기 때문에 독성 반응이 제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년대 개발된 이 약이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 탁솔도 점점 줄어들어서 이 주목나무 종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릎 아프셔서 관절염으로 병원 가시면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셨어요. 위령선, 갈루군, 하고추 3가지를 넣었는데요. 이거 100% 한약으로 되어 있는 약입니다. 이게 바로 조인스정이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셔서 감기약 처방받을 때 나는 속이 좀 쓰리다. 모든 감기약은 속을 쓰리게 할 수밖에 없지만 속을 쓰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 스트렌이라는 처방을 해줬습니다. 이게 100% 애엽, 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쑥, 씨앗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나온 추출물입니다. 100%. 이거는 양약인가요? 이제 애매한 거죠. 우리나라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양한방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짓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허벌 메디슨, 치료 가능한 약초라고 보기 때문에 더 선호를 한다는 거죠. 이 인식 차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작년도 처방 1위인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서양에서 쓰는 IV엽이 기침에 쓰거든요. 우리나라의 수세미 같은 거죠. 요걸 쓰는데 여기다가 황련이라는 환약을 추가를 했더니 기침도 증상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만성기관지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성남시 강의가 끝나고 났더니 성남시에 85세 되시는 분이 강의를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천천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박수를 다들 치셨는데 10년 동안 기관지염 때문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셨던 분인데 이 처방을 받고 한 달 만에 기침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처방만 받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받았던 무수히 많은 약들이 한 번도 듣지 않다가 어떻게 이 약을 먹었더니 그래서 나는 이게 양약 중에 굉장히 신약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한약일 줄 몰랐다고 한약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처방을 많이 하고요. 이때 보이는 황련. 이 황자가 이제 예사 황자가 아니죠. 이 참고로 이 한약 황련은요, 우리나라에선 잘 안 나오고요. 중국이나 미얀마에서 좀 많이 나오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좀 노랗게 많이 염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황련은 있는데요. 이 황련은 보통 옛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병이 났을 때 물에 담궜다가 노란 물이 나오면 눈에다가 넣어서 해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그거 지금 눈에 넣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양약으로 이렇게 나오는 양약도 있어요. 그리고 이 황련은 현재 위장약 계통에도 일본에서도 약으로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황자가 이제 예사 황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황금, 황련, 또 황백나무에 황백도 있어요. 그것도 황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대황, 지황, 뭐 아까 뭐 다 얘기하셨던 황기는 뭐 얘기했었고 지황도 얘기했고 이런 황자들은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약초. 자, 어제 났죠? 어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그러잖아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이 개똥쑥입니다. 이 개똥쑥이 약에 쓰려면 없겠죠, 뭐. 이 개똥쑥이 그만큼 개똥 그냥 지나가면 나았다는 뜻이잖아요. 어제 혹시 뉴스 보셨어요? 이걸로? 네, 다 보셨구나. 역시 달라요. 네, 이게 바로 개똥쑥입니다. 학명은 아르테미시아 아누에리네라고요. 아르테미시아가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좋아하시는 모르겠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사, 여전사예요. 그 300에도 나오거든요. 영화 300이라는 곳인데 거기 나오는 여전사예요. 그만큼 꽃이 이쁘고 약성을 잘 지녔다는 뜻이고요. 그 중국의 옛 고서부터 이 쑥은 청호 요 뒤에 한자 있어요. 청호라 그래서 그 맑게 치료를 하는 곳에는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프터 쑥은 원자력이 지나가 있는 폐허가 된 도시에서 가장 먼저 자란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생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만큼 기를 생성시키면서 생진, 묵었던 살이 썩은 자리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치질 걸리셨을 때 쑥찜질 하시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이 쑥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쑥 때문에 받았는데 이분이 이 투요요라는 분인데 중국에서 중의과 과학원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분이 60년대 때 그 중일 전쟁 다 끝나고 나서 산업화 발전 시기 때요. 이제 사회화가 되고 나서 중국에서 596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제가 여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제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이 말라리아 담당 검시관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기억에 남아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중국의 모든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도록 만들었어요. 말라리아가 너무 창궐을 해서 중국 윗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왕성화됐거든요. 그래서 과학원에서 이 투요요라는 이분이 요거 학년 아니에요? 요거 학년 잘못 들어갔어요. 자, 이 아르테미신이라는 이 개똥쑥에서 나와 있는 성분을 아르테미신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명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성분 자체를 추출을 해서 투약을 했더니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말라리아 환자들이 50%나 줄어들게 된 겁니다. 20%가 아니라. 발병률에서 사망률이야. 사망률 자체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다운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치료제를 개발을 시켜서 이거 청호소라고 하거든요. 뭐 중국어로 칭아오쇼라고 하는데 이 청호, 우리나라 한약이에요. 이게 개똥쑥이에요. 이 개똥쑥 자체를 아르테미신이라고 1971년에 의약품으로 등재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말라리아, 우리도 군부대 가면 전방 근무하시는 아시겠지만 말라리아 주사 맞으시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80년대 때 이게 들어왔죠. 이게 들어와서 맞기 시작합니다. 이 개똥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들 중국에서는 지금 엄청난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왜? 이 분이 14억 중국 인구 중에 최초의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분을 신적인 존재로 지금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양안방이 싸우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이거를 노벨상까지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푸싱을 하고 있는 거죠. 산업 자체를 크게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약초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량에서 나오는 고추도 사실은 일부 고추들은 유전자 자체가 미국에 등록이 돼 있어서 특허 등록을 돼 있는 미국에 우리가 일부 돈을 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약초들을 언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산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생을 안 시킬 건가요? 이것들이 많은 쑥들이나 다른 종자들이 자생이 되어야만 언젠가는 이것들이 의약품으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결국에는 이게 약초 자체가 산업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노벨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약초를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배척해서 약으로 끓여 먹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냐고요. 이 인식의 전환 자체가요,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미국에서요, 워싱턴 대학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었어요. 기존의 암세포보다 쑥으로 넣어서 세포 조사를 했더니 암세포 자체가 일반적인 것보다 무려 1200배예요. 1200배 항암 효과를 냅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항문 아프셨을 때, 치질 걸리고 항문 아프잖아요. 피도 나고. 의외로 쑥집팩이 굉장히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산모들 출산하고 나면요, 꼭 때려서라도 쑥에다가 유근피라고 있어요. 그 유근피 같이 넣어가지고 꼭 마사지 시킵니다. 엉덩이 담그고 있어야 그래요. 따뜻한 물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기존 독이 빠지면서 새롭게 생성이 되면서 자궁 치료가 같이 되거든요. 항문 치료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치질 환자분들한테도 그래서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쉽죠.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데. 자, 자, 이쪽 편의 약 제가 4가지 기억나세요? 사물탕? 뭐였죠? 제 책 보지 마시고요. 숙지약. 어휴, 또. 작약, 청고, 예. 아, 저 훌륭하시네. 아유, 기억력 굉장히 좋으시네. 자, 사물탕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이 좀 나셔야 돼요. 새록새록. 원래 다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자, 이런 약들 4가지를 왜 넣을까 궁금했잖아요. 한 가지를 넣으면 독성인데 4가지를 넣었을 때는 독성 발현이 안 된다고 우리가 옛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이것도 최근입니다. 2015년에 입증이 됐습니다. 미국의 네이처지라는 되게 유명한 잡지에도 실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했고요.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했고요. 연구를 했더니 한 가지만 사용했을 때는 단백질 독성이 나오지만 4가지 이상을 사용을 했을 때는 단백질 독성이 나오는 구간들이 차단이 돼서 필요한 것들만 용출이 잘 되는 시스템이 서로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의학을 더 이상 너무 배척하지 마시고요. 물론 미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관심이 없다면 노벨상까지도 가지 못해요. 지속적인 여론에 관심이 있어야만 이게 의약품과 대조될 만큼의 힘이 있기 때문에 노벨상이 수여되는 거예요. 노벨 생리학상은요, 참고로 과학적으로 가장 입증이 잘 돼야지만 나올 수 있는 상입니다. 과학의 기초과학의 근간을 주는 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상들이 기초과학상이거든요. 그 생리를 한약에서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한약 자체도 과학의 근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심이야말로,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천천히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는 겁니다. 우엉차가 요즘에 워낙 유행이라 살 좀 쪘다는 분들은 다 드세요. 많이 드시면 대부분 저한테 오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설사를 많이 하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엉차를 드시고 설사를 하시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왜? 우엉차는 섬유소가 많아서 식이섬유 대용으로도 많이 쓰시지만 이 약 자체의 성격이 쓸 고자, 찰 한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쓰고 차가워요. 내 배를 계속 차갑게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장의 온도 1도가 면역력 500%를 만듭니다. 그 1도를 2도씩 낮춰보십시오. 설사를 하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물의 작용을 느끼신 거지 이게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가끔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오늘 배운 것 중에 같이 넣으면 뭐가 좋을까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한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계피를 같이 드시라고 얘기하죠. 6개. 혹은 생강 말린 걸 건강이라 그러거든요. 건강하다 그래서 뭐 말리건자를 쓰는데 그 건강을 같이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럽게 작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쓰면 독성이고요. 4가지를 같이 쓰면 약성이, 독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강함과 울금의 차이 이제 답을 좀 제가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오죽에 쓰면 며칠 전에 기사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강함과 울금의 차이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정리한 것보다는 뭐 인터넷에다가 식품 원재료 데이터베이스라고 쓰시던지 아니면 식품 원재료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초가 궁금하시면 앞으로 식품 원재료부터 검색을 해보시면 웬만한 약초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금을 한번 쳐볼게요. 울금을 검색을 했습니다. 원재료 이름은 강황이고요. 다른 이름 이명에 울금이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강황과 울금은 같습니다. 같은 놈입니다. 이게 사실은 학명 자체는 달라요. 예전에 우콘이라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콘은 강황이고요. 울금은 사실 미얀마부터 들어있는 다른 종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두 놈 다 재배를 해보고 성분 검사를 해보면요. 제가 옛부터 느꼈지만 똑같아요. 그냥 오죽하면 제가 아무리 많이 해도 똑같아요. 울금 거 사다 키우니까 강황이 되고요. 강황 거 사다 키우니까 강황이 돼요. 그냥 강황이더라고요. 제가 재배해본 결과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혹시나 울금이라고 좀 더 비싸게 팔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종자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값어치는 울금이라고 비싸게만 속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게 배우는 거. 그러니까 다시 배우시라고요. 이게 정확한 걸 배우시라고요. 한 얘기세요? 예, 예. 강황은 뿌리를 말하고 울금은 끝까지 듣고 얘기해 주십시오. 끝까지 듣고 얘기해 주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한글은 끝까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강황 보세요. 이렇게 학명이 쭉 나열이 되고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투메릭이고요. 아까 배우셨던 인도에서 많이 써서 뉴욕을 가서 온 게 이 투머릭 컴플렉스죠. 여기 학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황의 정확한 학명은 이제 쿠르쿠마고요. 인도 사람들이 커리를 먹을 때 이명으로 할디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인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작용도 공부를 해야 돼요. 부작용도. 자, 독성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임산부나 습관성 유산인 사람, 빈혈이 있는 사람한테는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자궁수축 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뭐 요즘에 강황이 뭐 어디든 다 사용을 하잖아요. 뭐 비염이 있어도 강황을 드시더라고요. 많이 드시면요, 임산부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딸이 비염이 있는데 임신을 했다. 강황을 계속 드리면 안 되겠죠.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꼭 한 분씩 물어봅니다. 그럼 카레 먹으면 안 되겠네요? 카레에는요, 강황이 1%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드셔도 돼요. 식품이니까요. 그것까지 카레도 다 생각을 하고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편안하게 드시되 이런 작용들은 검색을 하시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맞아요. 강황은 쿠르쿠마 아로마티카라는 학명을 갖고 있고요. 울금은 쿠르쿠마 롱가라는 학명을 갖고 있어요. 원래 학명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죽은 제일 큰 놈이 강황이고요. 옆에 괴근 자체를 울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지의 강황 울금을 조사해 본 결과 성분 자체가 다른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르지 않는 성분으로 이름을 다르게 붙이면 안 돼요. 식약법에 똑같은 성분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울금과 강황이 다른 점이 있다라면 성분적으로 달라야 되는데 그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이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응용을 할 수 있죠. 백출, 창출도 제가 다 실험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성분이 두 가지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창출로 팔면 좀 더 비싸요. 그러면 백출 사시면 된다는 거죠. 그 점이 포인트예요. 다른 이름이지 성분이 다르지 않아서 다르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학명 자체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강황과 울금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원래 사실 강황, 울금, 아출 세 가지가 달라요. 미얀마 가면 정말 다릅니다. 탱자하고 똑같아요. 들어오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한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하수오. 얼마나 문제가 컸습니까? 배신감도 많이 느꼈었을 테고. 사실은 제가 줄기차게 저희도 의뢰를 했었어요. 2000년대부터 10년대부터. 실제로 하수오, 백수오, 이어부피소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르죠? 실제로 보시기도. 또 면밀하게 보자고요. 제가 보통 백수오하고 이제 하수오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백하수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름이 줄어들어서 이제 백수오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자, 백수오는 박주가리과입니다. 하수오는 마디풀과예요. 과가 다르죠? 다른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동의수세보원 이재마 선생 사상체질 기억나시죠? 사상체질을 만든 이재마 선생이 사상체질을 만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수오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수오가 없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이 백하수오가 하수오를 대체해도 될 것 같아서 기록을 했더니 이게 후세에 들어서 점점 오해가 돼서 백하수오가 어느 순간 백수오가 되고 이게 백수오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식물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 다른 과인데 저도 실제로 구분 잘 못합니다. 자, 박주가리과 중에 하나가 이어부피소가 있고 이게 재배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백수호도 재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어부피소가 재배가 활성화된 겁니다. 자, 저도 이제 농지에 가서 산지에 가서 똑같이 심장사상엽이라고 그러거든요. 심장엽을 띠고 있죠. 그 중에 많이 쪼글쪼글해진 게 이어부피소예요. 근데 비 오고 다음날 가잖아요. 똑같아요. 둘 다 쭈글쭈글해 있습니다. 저도 구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우리는 약초 강의를 들으니까 한번 차이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적하수호는 이 심장엽 주변에 꽃대가 눈처럼 몽글몽글 올라와요. 이게 바로 적하수호 오리지널 종자입니다. 그러면 이어부피소는 어떠냐? 박주가리과라고 그랬죠? 박주가리 보이시죠? 요게 생성이 돼 있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요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면 이제 똑같은 심장엽이라고 굳이지 마시고 요 차이를 유추해서 아실 수는 있어요. 저같이 아직 미련하게나마 잘 모르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 이 풀보고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비 온 다음날 걷는데 이슬 맺히니까 두 놈이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렇게는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왜? 과가 다르니까요. 적하수호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눈처럼 꽃대가 몽글몽글 올라옵니다. 이제 이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실제로 캔 자연산입니다. 이 적하수호도 하수호 자체가 마디를 띠고 있는 마디풀과예요. 마디가 보이시죠? 이 마디풀과고 이 적하수호 자체는 독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것들을 한번 구워서 들어와요. 그래서 법제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수호를 드실 때는 좀 조심하는 게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하수호 자체의 뜻을 보자고요. 어찌하, 머리수, 까마귀오. 예전에 정말 효자가 자기 어머니가 아파서 약을 계속 먹였더니 근처에 있는 농사꾼이 어머니를 보고 나서 아들한테 묻습니다. 어찌 어머니 머리가 까마귀 머리처럼 까맣게 됐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 말은 결국 이 하수호 자체가 검다는 의미를 띠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리지널 종자라는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자고요. 자, 이 강의가 오늘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약초도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약초를 재배해서 결국에는 책에 약초 분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강의 이후에 이제 귀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강의가 사실 더 있어요. 근데 오늘 2시간짜리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돼요. 그래서 메일한테 혹시나 가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한테 답을 드릴 수 있는 방향에서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중요한 요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강의의 시작이에요. 강의의 시작이라 오늘 배웠던 강의가 머리에 사실 쏙쏙 들어오진 않겠지만 이 중요한 것들이 계속 반복하고 꼭 말씀을 해보세요. 강황, 울금, 숙지황, 작약, 말씀을 하는 거를 통해서 암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면 주무시는 동안에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기억력이 돼요. 그리고 타이트하게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하실 거거든요. 다들 밤새서 공부하시더라고요. 공부 과정이 끝나고 나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이 한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한약이에요. 이렇게 한약을 공부하시는 자리가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부터 여러분이 활기찬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